제6회 인간과학 기술 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2부 주제는 적정 기술과 메이커 활동입니다. 거대 과학기술, 상업화된 과학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는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로 크리에이티브 톤 유효석 대표님을 모시고 적정 기술과 메이커 활동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정 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크리에이티브 톤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대표 운영진 유효석입니다. 적정 기술과 메이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빙랩까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까지 확산되는 이 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톤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벌써 적정 기술을 알고 활동을 한 지가 이제 12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정 기술과 메이커가 융합돼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단독으로 설립을 했고, 그 설립을 한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대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 분야는 적정 기술 메이커로 이제 융합해서 시작을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리빙랩도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모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요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하면서 메이커 활동까지 같이 겹들여서 회원 메이커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테를지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이때 제가 몽골의 적정기술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러 가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몽골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저는 적정기술 활동가라는 자부심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실무 운영진들과 함께 저희 돈을 써가며 일부러 적정기술을 하러 다녔던 그 시기를 떠올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적정기술 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스트로우, 큐드럼, 팟인팟 이런 저개발 국가에 사용되는 적정 기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정의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만 많이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운영진들이 함께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적정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적정 기술의 설명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어딘가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넓은 의미로는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36.5도의 과학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은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인 공리들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에 돕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은 편리성, 신속성,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간에게서 노동의 권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기계 의존적인 생활 방식이 인간 지적 능력을 퇴화시키고, 또한 휴식과 대화와 같은 인간 친화적인 활동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기 위해 소외된 계층을 되돌아보기 위해 나온 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 개발보다는 사람을 위한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을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개발의 대안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적정 기술은 적은 비용, 적은 에너지 사용, 작은 경제 단위로 제품 생산, 누구나 배워서 사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제3세계를 돕는 의미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선진국 및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해소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 탈출에 앞장선다는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고요. 지속 가능성, 꾸준히 사용 가능, 현지 문화와 사회적으로 친밀, 현지 지역 사회를 개발, 인간 자연 친화적인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가 그렇듯 사전 준비와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고 값싼 적정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력, 지역민의 자리부지와 교육, 나눔의 마음과 형제를 가지고 실행하는 등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UN 지도의 천년 개발 목표, 사회적 기업, 빈공급 지역사회 개발 관심 증가, 친환경 에너지 관심 증가로 적정 기술은 계속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적정 기술은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많이 들었고, 저도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적정 기술을 알고 관심 있는 청년들의 상당수는 다 개발도상국의 적정 기술을 다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기반으로 한 적정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트렌드를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초기부터 적정 기술은 중간 기술로 언급이 됐습니다. 뭐 간디부터 시작해서 슈마우부터 뭐 폴폴라까지 다양한 분들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항 기술, 중간 기술 이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2000년 초반이나 중반 이후에 이제 적정 기술이 소개가 처음 되어졌습니다. 그때 소외된 곳 10%를 위한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창기 시기인 2009년에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소외된 곳 10%는 공학설계경진대회 1기에 참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시기가 완전 적정 기술 소개가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리빙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리빙랩과 적정 기술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적정 기술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자발적인 참여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적정 기술의 이제 대상층들 자체가 그런 적극적인 층들보다는 소외된 계층들, 또 소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적정 기술의 조건이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이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값싼, 저렴한, 그 다음 적당한, 그 다음 쉽게, 또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이런,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회문제 해결 기술에도 영향을 갖지만 그 대상층이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죠. 다들 보시면 적정 기술 하면 대중적으로 물어보면 다 이런 얘기해요. 라이프 스트로크 큐드런.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적정 기술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초창기 시대 때 책들이 써있던 이 두 가지 처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김찬중 박사님과 이제 조승현 작가가 쓴 소녀적건 뭐 두 책이죠. 이 두 책에 이제 많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다 청소년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조승현 작가를 만나본 게 벌써 8년 전, 9년 전입니다. 벌써 중학생 때 쓴 책이죠. 소녀 적정 기술 탐하다. 지금 이 작가는 현재 포항 포스텍 대학원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적정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이 청소년의 비전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주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청소년들의 꿈을 같이 실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 지금 조승현 작가가 써놓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100%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과 배출의 배려 적정기술 책을 제가 왜 소개를 해줬냐면, 김찬중 박사님의 영향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저자이신 김찬중 박사님은 한국원자연구원에서 초선도를 연구하신 영연직 연구원이시죠. 이제 취미로 이제 적정기술을 접하시게 됐죠.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측면으로 적정기술에 접근이 됐죠. 그러면서 저랑 이제
적정기술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하는 일일 캠프 활동들을 같이 이어가면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그 전 책은 제가 책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방금 드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 적정기술, 몽골의 G세이버, 몽골의 이제 적정기술 1세대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적정기술 활동, 이 세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한국의 적정기술에 대한 역사가 나와요. 사실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그 초창기에 적정기술을 접했던 대전의 과학자들이 나눔과기술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도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소는 사실 캄보디아 가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몽골의 G세이버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김만각 교수님이라고 저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몽골에 가서 했던 제품 G세이버, 굿네이버스랑 같이 했던 우리 국내 적정기술 1호라고 많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이 화덕기기 G세이버에 대해서 책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풀어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적정기술의 과학 캠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일 캠프 활동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청소년들에게 적정기술의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를 같이 돕기 위해서 김찬중 박사님 요청으로 1년 반 정도 이상을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에게 일일 캠프를 하면서 적정기술 오픈소스인 리터블라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정기술 오픈소스들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의 활동들도 지속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책이 청소년들이 보기 좋은 자기계발 도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서를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제가 왜 여기서 메이커 활동보다 적정기술 활동들을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안에도 메이커스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세대, 5세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다기보다는 적정기술을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 활동가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고죠. 사실 적정기술 활동가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 계시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저도 적정기술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선사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생태계는 이미 다양한 적정기술 단체나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사실 옛날 활동들 쭉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옛날 활동들이 적정기술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스 활동들도 많아서 그거보다는 현재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그리고 저는 그 부분보다는 청소년들이 적정기술을 어떻게 했는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서산 꿈의학교인데요. 이 꿈의학교가 이제 원래는 손무탁 박사님이 이제 인공지능 닭장을 적정기술 닭장을 하고 계셨던 곳인데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를 제가 넘겨받아서 한 곳이에요. 사실 넘겨받아서 적정기술학을 지금 3년째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적정기술물을 그래서 1년에 2-3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상품화가 된 걸 말씀드리면 대나무 손전등인데요. 이게 대나무 손전등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대나무 손전등을 청소년들만 썼는가? 아닙니다. 적정기술로 활용해서 지금 일반인들까지 다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오픈소스로 만들었냐면 청소년들이 만든 적정기술을 좀 누구나 대중적으로 쓰고 싶어서 만들어냈고 또 서산 꿈의학교에 보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 베어서 실제 현지에 있는 대나무를 활용해서 리터브라이트의 원리, 페트병 전구라고 해요. 양철 지붕에 꽂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2세대가 리터브라이트 앤나이트라는 태양광 페트병 전구인데 이 페트병 전구의 원리를 입각해서 대나무에다 접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수상도 하고 직접 상품화까지 만들어낸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부안여자고등학교 이제 나눔과 기술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적정기술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정도를 같이 적정기술 동아리를 운영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지역의 청소년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단절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절되어 있는 사회를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리빙넷 관점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계신 노인분들과 이제 현지에 계신 주민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런 데 같이 결합해서 부안여자고등학교 햇빛동행 프로젝트를 같이 해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벽부등 가로등을 개발해낸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적정기술 가로등을 그 결합시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들을 햇빛동행 프로젝트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메이커 활동들을 원래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왜 현재 것만 얘기했냐면 너무 할 말이 많아서예요. 사실 적정 기술에 관련해서 이제 고전 적정 기술이라고 통칭하는 옛날 세대와 달리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온 적정 기술은 소외되고 싶은 디자인,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세대가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 이거는 학술적인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과 ICT가 만난 2016년 이후에, 그다음에 오픈 소스 적정 기술이 얘기가 된 2019년 이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AI와 융합된 적정 기술. 지금 이걸 적정 기술 전 변천사라고 전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변천사 기반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했던 게 현재가 적정 기술 오픈 소스인 OSAT, 오픈 소스와 적정 기술이 만난 그런 운동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I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AI와 이제 지역 문제가 결합한 적정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다 하고 있죠.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앞에 청소년도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정리했던 게 OSAT, 오픈 소스 어프로레이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픈 디자인 운동, 오픈 소스 운동과 적정 기술이 만난 거죠.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잠깐 틀어주시면, 이거 비전화 사운드 증폭기는 저희가 대중적으로 적정 기술을 하기 위해서 MDF를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MDF를 깎아서 되게 편하게 쉽게 적정 기술 접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오픈 소스물인데, 어프로피디아를 통해서 적정 기술 오픈 소스 운동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어프로피디아에 입각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적정 기술 오픈 소스를 올리면서 그 기반으로 이제 하드웨어 오픈 소스들을 계속 2년 전부터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적정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사실 AI 적정 기술의 선두주자는 저희 적정 기술 중에 발명가로 통칭하는 손문탁 박사님이 주인데, 그 전에 이제 AI의 발단 자체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즈베리파이가 ICT4 디벨롭먼트인 ICT4D에서 적정 ICT라고 통칭하는데, 이 개발자가 이제 저가형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고, 이러면서 AI 적정 기술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코페르닉이란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적정 기술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무탁 박사님이 이제 적정 기술 AI를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주창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AI와 적정 기술은 계속 만나가고 있고, 이제 적정 기술은 수단과 AI는 환경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AI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내년에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 기술 AI 적정 기술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카르 공대의 닥터카 로봇이에요. 코로나 문제를 기반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걸 기반한
AI 적정 기술을 내년에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AI와 적정 기술이 이제 만났을 때 적정 기술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듣지 못해서 좀 아쉽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화 사운드 증폭기나 영상들은 찾아보시면서 우리 또 지적 수준을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혜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문화사회연구소 최혁규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효석 대표님의 발표 내용을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혜원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혜원이고요. 유효석 대표님이 아주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예전의 경험들도 생각나고 다시 한번 그 최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적정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교육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뭐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 이런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정 기술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목적에서 적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효석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첨단 기술 최근에 뭐 우주 여행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들이 첨단화돼 있을 때 또 거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게 하는 일상의 적정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유효석 대표님의 활동이 그런 흐름에서 또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이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재미있는 토론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이야기에도 약간 두 가지가 좀 혼재돼 나타나는데 적정 기술 운동과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흐름에 보면 뒷부분에 적정 기술이 AI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두 가지 운동을 그 맥락상 살펴보면 그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조금 그 과하게 얘기를 하면 그 적정 기술은 60년대에 태어나서 기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가 많은 꼰대, 성별로 한다면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메이커는 2000년대에 태어나서 반짝거리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은 적정 기술과 메이커가 좀 달랐지만 근데 지금 분명히 어떤 그 접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오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적정 기술은 약간은 의미나 옳음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커는 재미나 좋음 이런 거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아까 적정 기술을 약간 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결국은 그 재미와 의미가 그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적정 기술은 자전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메이커들이 만드는 거는 뭐 전동 킥보드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 분명히 만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좀 적정 기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의미를 좀 더 살리면서도 사람들이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적정 기술 메이커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같이 좀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두 가지가 근데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이 오늘 이제 저희가 크게 볼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DIY 그리고 정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거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적정 기술이 좀 더 그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점들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거나 지역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 최근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적정 기술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뭐 돈이 많이 벌리거나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돈을 많이 벌리거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적정 기술은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 적정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에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술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거를 적정 기술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고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제가 첨단 기술이 이렇게 있는 시대에 적정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이렇게 고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일상에서 코로나로부터 예방해 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마스크나 뭐 손소독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일상의 기술들이 우리를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응급실도 필요하고 중환자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백신도 필요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이 나름의 역할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기술들이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적정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기술의 적정성을 같이 좀 찾아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거대한 자본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기존의 과학과 다른 관점의 기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정혜원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정 기술과 메이커 운동을 좀 비교하셨는데 뭐 자전거와 킥보드 이런 예가 좀 더 우리에게 좀 이해를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같습니다. 의미와 오름 그리고 재미와 좋음 이 관계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정 기술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호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혁규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사회연구소의 최혁규라고 합니다. 주로 청계천 일대에서 기술 장인분들에 관련된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들이나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창작자분들에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역사나 이제 기술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글로써 정리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유효석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정석 대표님과 좀 달리 저는 조금 더 이제 글이나 이제 언어의 표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좀 언어적 표현들로 이제 좀 중점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앞서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신 것처럼 저도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진행을 해보면요. 뭐 소위 적정 기술은 착한 기술로 많이 조금 표상이 되거나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이커 활동은 좋고 재밌는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흔히 인식되고 있고요. 근데 과연 적정 기술은 착하기만 한 건가? 그리고 메이커 활동 정말 그냥 즐겁고 좋기만 한 건가? 조금 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불온하고 조금 더 급진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뭐 만드는 것들 말씀하셨고 앞서서도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뭐 에너지 활동과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사회적이고 되게 이제 윤리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되게 지배적인 기후 체제나 이런 데에 또 질문을 던지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치적인 행위로서 또 자리매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호석 대표님의 발제문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활동들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적정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메이커 운동, 메이커 활동, 그리고 이제 리빙 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활동으로서 크리에이티브 톤의 그 어떤 활동 방향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사실 뭐 출발한 문제의식부터 해가지고 또 진화해온 과정들 이런 거 치면은 사실 그 세 가지의 문제의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또 뒤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또 다른 방향을 취하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되어 오긴 했지만 그거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냥 문제의식을 이야기하자면은 일종의 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규모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운동이나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단위, 누가 기술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련된 실천 단위들, 그리고 이제 리빙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나 혹은 이 기술이 필요한 그 어떤 공간적인 범위나 어떤 실천적인 범위 이런 범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지만 좀 핵심적인 문제의식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인 그런 거대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나 뭐 이런 기술들보다는 좀 더 이제 로우테크라거나 혹은 좀 더 사용 기술들 주변에서 좀 더 흔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기술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적정 기술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들과 관련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부터 해서 뭐 해커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DIY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되면서 메이커 운동이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특정 기술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기술을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기술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기술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기술 민주주의적인 실천으로서 이제 그런 기술 문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메이커 운동, 메이커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지역 단위 안에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좀 공공기관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여러 주체들이 이제 협력하면서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빙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실천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리매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걸 되게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특히나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기계일 텐데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이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이고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도 않고요. 기업들은 물론 기업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제 뭐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들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이 망가졌을 때 우리 곧바로 대부분 AS 센터에 가잖아요. 근데 꼭 AS 센터에 가지 않고도 뭐 자가 수리를 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제 주변에서 뭐 자기가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행위로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더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실천에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일종의 기술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리빙랩이나 지금 적정 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화의 출발점,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혁규 연구원님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정치적 실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또 들어보시고 유효석 대표님께서는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은 이제 대표님은 추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혜원 대표님께서 적정 기술은 꼰대, 메이커는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몇백 퍼센트 공감 가는 얘기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메이커 활동을 따로 하고 적정 기술 활동을 따로 할 때 얘기입니다. 적정 기술하고 메이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정기와 메이커와 결합이라는 것보다는 그 정신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문가겠죠. 전문가가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직접 시도를 해보니까 이제 됐던 거죠.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런 부분인데 메이커 분들은 메이커라 불러야 기분을 좋아하고요. 메이커 분들은 펀을 즐기는 걸 하지 않으면 분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 적정 기술이 제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고 메이커 활동을 했는데 사실 메이커 적정 기술은 다큐거든요. 사실 다큐랑 펀을 어떻게 결합시키냐가 큰 문제였고 특히 이제 메이커 페어 이런 데 가서 적정 기술을 소개하면 관심보다는 펀이 너무 없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메이커 생태계가 많이 변해 있어요. 지금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메이커 생태계에 적정 기술물이 이제 다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적정 기술은 다큐란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데 다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참가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선정했고 그 선정된 질문들을 토론자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혁규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대 사회 문제는 대부분 자본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알더라도 이것에 대한 리워드가 없다면 누가 나서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가 자본과 필수 불가결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나 뭐 사건 같은 걸 사실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한 한에서 일단 좀 답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어떻게 정의할지가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관 외에도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단체들을 주로 이제 NGO 뭐 비정부 기구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비정부 단체라고 얘기하거나 시민 단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NPO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말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들도 물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걸 받으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윤 외에도 어떤 사회적 목표를 되게 명확히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질문해 주신 것들은 치면은 아마도 그런 영리 추구하는 조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시민사회 단체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기 후원, 시민들의 정기 후원을 통해서 재정을 운영해 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직의 운영비라던가 활동가의 인건비들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가들이 해나가는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이제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또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모 사업들 같은 것들을 참여하면서 공익적인 활전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포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자리에서 아마도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워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동료나 조직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심리적인 보상들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만 지금 시대의 자본과 경쟁에서 공적인 이익을 어떤 마련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어서 정혜원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기술 개발, 적용, 활용 분야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기술의 사례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 핵기술, 재생에너지 등을 견제, 감시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적정 기술 설명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게 이런 적정 기술의 역할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전에는 과학 기술은 전문가가 하는 거라는 게 되게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학 기술 정책을 저희가 살펴보고 평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점점 많아지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앞 시간에 나왔던 리빙랩 같은 게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이제 개발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뭐 탐구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나중에 검증도 해야 되고 정책도 이렇게 수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앞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리빙랩이 시민이 나름의 어떤 연구자로서 참여해서 각 단계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저는 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멸종 위기종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거나 미세먼지를 각각 어떤 시민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를 연구자들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이렇게 공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과 통하는 거는 저희 이제 원전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과 뭐 과정과 결론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점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주의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걸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이런 시민기술에 대한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또 원전에 관련된 또 이야기도 주셨는데 아마 조금 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유효석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안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도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들은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 기술과 메이커 쪽 분야보다는 이건 리빙랩 거라는 상황인데 저는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를 전국 최초에서 했을 때 수료를 했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을 소통이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자가 마을 소통을 한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과 마을 소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퍼실리테이터 2018년에
했을 때 그분들과 많이 다툰 건 아니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 적정기술 공학자고 기술자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퍼실리테이터 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은, 그 퍼실리테이터 하시는 분들은 그쪽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떤 교육이 있냐? 이미 그거를 리빙랩 퍼실리테이팅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대전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례보다는. 네. 그 대전에 보면 세디사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거기 초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교육들을 주로 준비했던 그룹이고, 지금도 그 그룹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적정기술과 마을 교육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계속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리빙랩과 적정기술이 만나서 마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기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례들을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미 대전이 다른 리빙랩과 달리 리빙랩 네트워크가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적정기술 단체, 메이커 단체, 리빙랩 단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단체들이 다 모여서 전국 최초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그 교육들이 리빙랩 퍼실리테이팅으로 이미 SOS 리빙랩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용어가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 것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들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질문을 김상규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적정기술 운동, 메이커 운동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예. 메이커 운동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나 대중들에게는 아까 제가 좀 반짝반짝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까 이제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메이커 운동도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관심 가지시면 메이커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 기술은 아까 이제 뭐 다큐나 꼰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약간 예능스러우면서 조금 재미있게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뭐 저나 유석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적정 기술을 많이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들을 같아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제 로봇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목이 괜찮은 수제 로봇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기술자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생각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근데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계천이나 이런 데에 오시면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를 여기 계시는 기술 장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관련된 도면도 그려주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를 듣고서 작동 방식들도 그러니까 회로도 같이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이제 청계천에 계시는 대부분의 기술자분들이 그런 걸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술자분들이랑 연결시켜주는 뭐 기술 중개소라거나 아니면 이런 뭐 메이커 관련된 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청계천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면은 거기에 만드는 전문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좀 깜빡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둘 다 연동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2부 연사님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유효석 대표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적정기술 현대문명의 길을 묻다, 김찬중 박사님의 책인데, 아까도 김찬중 박사님 책을 추천드렸는데 이 책이 개정판이에요. 원래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적정기술의 역사 부분보다는 적정기술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적정기술 문화적인 측면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혜원 대표님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의사 선생님이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를 통해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걸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적정기술에 대한 책은 아닌데요. 저는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10가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그 오류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은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70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세탁기를 사용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한 20억 정도만 세탁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른 관점도 알 수 있기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책 소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혁규 원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비드 에저턴이라고 하는 과학사학자가 쓴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제 과학기술학이나 혹은 과학기술사회학 그리고 과학사 하시는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혁신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이고 그게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술들이 다 새로운 기술들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상 혁신 기술이나 첨단 기술들은 오히려 생명력이 짧다거나 오히려 되게 1%나 2%만 사용하다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자는 이용 기술, 사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같은 게 있겠죠. 자동차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자전거를 여전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 안에서도 이제 적정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보다는 낡은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새롭게 판매되는 것보다 수리하고 유지 보수되는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조합해 가거나 약간씩 변화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용 기술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기술을 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세 분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인문 360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에 준비된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유효석 대표님, 정혜연 대표님, 최혁기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의 다시 보기 서비스는 12월 중에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문 360 홈페이지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인간과 기술 포럼은 오늘 6회차를 끝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내년에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6분의 연사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